6월 5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고용 지표를 대기하며 코스피는 매물 출회, 코스닥은 장 후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강보합권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현선물 순매도를 확대되고 전 영업일 호재로 작용했던 업종별 이슈가 일회성에 그치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공개하면서 시장 기대를 높였지만 국내 반도체주는 부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곽동신 부회장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함에 따라 전거래일 급락세를 일단락하면서 1%대 반등 마감했습니다. 또한 최근 부진했던 2차 전지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는 1에서 5% 내외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부터 MSCI 지수에 편입된 알테오젠은 3거래일 연속 상승 및 제약주 강세를 이끌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강세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등의 신약 기대감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4월 졸트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 냉각 흐름에 9월 인하 확률이 66%대로 상승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도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요. 키스길이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에 게임스탑이 5%대 하락했고 인텔은 신규 프로세서를 공개했음에도 0.86% 하락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AI 칩 확보 과정에서 테슬라에 배정된 칩을 X와 XAI로 몰아주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테슬라도 0.86%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에 따른 관련주 강세에 반등했고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높아진 경계감 속에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달러도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축소 발표 영향이 이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 고용 둔화 흐름이 확인된 가운데 물가 우려를 낮춘다는 긍정의 해석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점은 긍정적인 가운데 금요일 예정된 비농업 고용 지표의 결과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젠승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관련 루머를 일축한 점은 국내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인도 총선의 인도 주식시장 영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아시아시장팀 박수현입니다. 전일 인도 총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고 시스템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를 2달 정도 진행을 했고 어제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장이 어제는 최대 8%까지 밀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5.7%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인도 증시는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게 형성을 해왔던 증시였는데 총선 개표를 앞둔 직전 이틀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발표된 개표 결과랑 굉장히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개표 전일인 6월 3일에는 경제성장률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인도 하원 출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모디 총리 기반의 BJP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반면 개표 당일날 실제 발표된 결과는 굉장히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밑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구조사에서는 BJP가 소속되어 있는 NDA, 연정인데요. 이 연합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출구조사 결과에서 예상했던
모디 총리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생산기지 구축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이 보다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 급락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던 것은 맞지만 기존의 모디가 진행했던 제조업 육성 그리고 운송망이나 전력망 인프라를 확대하는 전략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압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정책 이행 속도 자체가 좀 더뎌질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타 정당과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 소요로 인해서 인도의 특징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정치적인 역량을 앞으로 조금 더 크게 발휘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지만 인도 경제 정책 방향성 그리고 성장 전략, 기업 이익 증가세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에서 단기 불안감이 해소된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인도 주식 선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도 증시는 총선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죄송합니다. 지난해 이제 4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여당 연합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좀 큰 폭으로 압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압승을 예상했던 출구조사와 달리 여당의 그 의석수 확보가 과반수 확보 실패로 증시는 다시 이제 급락하는 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그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이제 그 인도의 계속 성장은 지속은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과반수 확보로 좀 이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인도 경제의 정책 방향성이나 기업 이익 증가세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단기 불안이 해소되고 나면은 중장기적으로 인도 주식의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파이넴텍에 관한 자료이고요. 권태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무기 권태우입니다. 파이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넴텍은 힌지 및 전장 부품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파이넴텍은 2022년 9월 파인테크닉스에서 IT 부품 사업이 인적 분할된 신규 법인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3,800원이며 IT 부품 매출 비중은 97%, 그리고 자동차 부품 비중은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폴더블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이넴텍의 주요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내장 힌지입니다. 내장 힌지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외장 힌지향으로도 제품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장 힌지는 이제 스마트폰, 플립에 들어가는 초도 양산이 예상되고 있고 웨어러블 이어폰에 들어가는 부분들로 지금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국내외 세트사의 폴더블 출하량 확대와 그리고 향후에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폴더블 패널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EV용 부품입니다. EV용 부품 내에서도 이제 엔드플레이트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엔드플레이트는 배터리 셀 외부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리고 셀의 팽창을 방지하는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현재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연간 50만 개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증설을 통해서 올해 연간 30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파이넴텍의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한다 그러면 내장인지 외장인지 그리고 EV용 부품에 따라서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5,352억 원, 영업이익은 351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에 지금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폴더블 채택 추세가 지금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내장과 외장 힌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수혜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관전 포인트로는 이제 향후 북미 세트사의 폴더블 시장 진출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또한 이제 국내 중화권 그리고 북미향으로도 폭넓은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요인은 전방 폴더블 산업의 수요 부진과 신규 제품 양산 지원 가능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이넴텍은 2022년 9월 파인테크닉스에서 인적 분할된 신규 법인이고요. 주로 생산하는 것은 힌지와 전장 부품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3,800억 원으로 IT 부품 비중이 97%, 그리고 나머지 3%는 이제 자동차 부품 매출이고요.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폴더블 스마트폰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내외장 힌지를 이제 모두 생산하는 이런 부분이 수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EV 전기차용 부품의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매출이 본격화로 실적의 저점 확인이 예상된다는 내용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5,3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51억 원으로 72%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방 폴더블 산업의 이제 수요 부진과 그리고 신규 제품의 양산 지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3일제약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스몰캡 한재훈입니다. 3일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제약은 안구 건조증, 녹내장, 결막염 치료제 같은 안과용 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제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여 종의 약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4년 전부터 출시한 신제품들이 램프업 기간을 끝내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일제약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저만제 CMO와 계량 신약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저만제 CMO 사업과 골관절염 치료제를 필두로 한 신약 사업이 본격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저만제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수준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3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베트남에 저만제 전용 CMO 공장을 준공했고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제약 공장과는 다르게 저만제 제조 공장은 다른 약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미미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CMO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일제약은 이번에 이런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재 6천억 원 수준의 캐파를 1차로 확보했고요. 추가 증설 시에는 베트남 공장의 풀캐파가 1조 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성 또한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서 국내 생산 대비 높은 수준을 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을 견인한 핵심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일제약이 과거에 바이오스플라이스의 로시비빈트라고 하는 신약의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로시비빈트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그레이드 1에서 4 중 가장 환자가 많은 2-3를 대상으로 하는 계량 신약입니다. 현재 골관절염 분야는 그레이드 2-3를 타겟으로 하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 빠른 시장 침투가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골관절염 환자 수는 400만 명 이상이고요. 로시비빈트가 대상으로 하는 환자는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연 1회 투약하는 약으로 가격은 3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올해 6월에서 7월 FDA의 NDA 신청 이후에 25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FDA 승인 스케줄 그리고 CMO 사업 본격화 시기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3일제약은 안과약품 전문 제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약 30여 종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초 베트남 저만제 CMO 위탁 생산 공장을 준공했고요. 하반기에 이제 인증 이후에 사업 본격화가 예상이 되면서 향후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3상 승인인 골관절염 치료제로 이 역시 실적에 점프를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FDA 승인 스케줄이나 CMO 위탁 생산 사업 본격화 등은 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IPO 브리프입니다. 한중 NCS이고요.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NCS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EV 모듈 및 ESS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를 했고, 그다음 ESS 냉각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 및 이제 제품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자동차 EV 모듈이 되겠습니다. 한중 NCS는 공냉식이 아닌 순냉식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요. 공냉식에 비해서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이 안전하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그 장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사인 삼성 SDI의 공급 레퍼런스를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EV 배터리용 이제 쿨링 플레이트를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출을 현재 한 상황이고요.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1분기까지 매출액은 306억, 영업 손실은 2.9억 원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전력 소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ESS의 수요는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정책 지원까지 더불어서 산업의 고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객사인 삼성 SDI와 이제 기술 공동 개발로 인해서 하반기쯤에는 신규 ESS 냉각 시스템 모델이 양산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NCS는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로 195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EV 전기차 모듈 및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ESS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업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영업 손실은 126.7억 원으로 적자 지속이고요. 올해 1분기에는 매출액 30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영업 손실은 2.9억 원으로 적자 지속,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전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ESS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이고요. 핵심 고객사와 기술 공동 개발로 올해 하반기 대용량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양산이 예정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연기관 부분의 높은 매출 원가율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 고객사에 편중된 ESS 부분의 매출 구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최근 한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일단 주주 환원을 통해서 수익성을, ROE를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또 쟁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저희가 간단한 포뮬라를 통해서 현재의 ROE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주주 환원율이 몇 %인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포뮬라가 주는 하나의 시사점은 저희 밸류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이정표를 조금 어느 정도는 수치적인 부분으로, 숫자적인 측면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주 환원율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이제 EPS 그로스에 대한 관점에서 민감도도 저희가 계산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 밸류 프로그램의 사실상 성공적인 표본이 있죠.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사례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이 얼만큼 ROE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상승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1번을 봐주시면요. 그림 1번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20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 20년치를 향후에도 그 성장률이 나올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단순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포텐셜, 한국 시간의 포텐셜은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주주 환원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을 보면 일단 지난 10년 평균 미국의 총 주주 환원율,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더해서 순이익으로 나눈 그 비율은 미국이 92.5%고 한국은 31.9%입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ROE 같은 경우는 미국은 20% 그리고 한국은 9.5% 정도 수준인데, 이 20%와 9.5%를 지키기 위해서 주주 환원율을 몇 % 정도를 해야 되냐, 이거를 제가 표에도 자세하게 넣어놨지만 미국의 경우는
내려도 됩니다. 92에서 70%까지 내려도 20%의 ROE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31.9에서 76%까지는 올려야 이 9.5%라는 ROE가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익이 지금 증가하지 않는, 이익이 과거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주주 환원율에 대한 조금 시사점을 저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숫자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표 1번을 보시면은 미국의 이 장기 20년치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한 공식을 보면 70% 정도가 유지되면 20.6%, 그리고 그 밑에 표 2번을 보시면 한국의 경우는 9.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율이 76%에 달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주주 환원율만이 사실 ROE와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영업이익의 성장, 기업이 사실 돈을 잘 벌면 그만큼의 또 주주 환원율을 크게 높이지 않더라도 사실 ROE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민감도에 대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표 3번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 ROE 산식을 그로시의 관점으로 제가 풀어서 한번 그 공식을 제시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국이 지금 6.37%의 이 성장률을 과거 20년치를 유지를 한다면 현재 기준의 페이아웃을 하면 37% 정도 ROE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1.5%까지 ROE EPS 성장률이 1.5%까지 감소해도 현재 20% 정도의 ROE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아웃이 주는 그 효과는 정말 거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감도 표가 그 말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는 좋은 투자는 사실 영업이익의 성장과 주주 환원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애플의 성공 사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그림 6번을 보시면 애플의 매출 성장률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뭐 70% 근처까지 갔다가 계속 감소하면서 마이너스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성장이 줄어들면 사실 이제 성장이 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림 7번을 보시면은 애플의 ROE는 지금 현재 1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 밑에 그림 8번을 보시면요, 애플이 2013년부터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인플레이션 이전에 벌어놓은 잉여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지금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림 7번에서 보듯이 애플의 ROE가 지지가 되고 결국은 이어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그 성장과 같이 끌어올리면서 시너지가 나오면서 130%라는 정말 미국 시장 평균이 20%대 말도 안 되는 ROE 성장세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성장이란 건, ROE라는 건 EPS와 그로스 페이아웃 레이쇼가 필요하지만 이 자사주 매입이 주는 시사점, 그리고 저희도 자사주 밸류 프로그램을 시작한 만큼 적어도 어디까지는 가야 우리가 ROE가 증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간단한 포뮬라를 통해서 한번 제시를 드리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국내에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밸류업의 핵심은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통해서 수익성, ROE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추정을 해봤을 때 주요 국가의 이제 그 총주주 환원율이 미국은 92% 수준, 그리고 선진국은 68% 수준, 그리고 중국 포함한 이머징은 30% 초중반대고 국내 역시 30% 초반대입니다. 지금 따라서 이를 역산으로 추정해 보면은 총주주 환원율이 70% 정도 되면은 현재 뭐 이익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넘어서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국내는 주주 환원율을 지금에서 그 정도는 높여지면은 밸류 프로그램도 뭐 더 이렇게 영향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6월 5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